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막장 토크 진행을 맡은 임동석입니다. 오늘 8월 9일 금요일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에 대해서 간단히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장중에 강보합세를 보이는 등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살짝 지루한 감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또 장 후반에 하락 반전을 하면서 좀 아쉽게도 1880선에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장 막판에 개인의 매도 물량 출에 밀려서 줄곧 약세를 보이다가 554선에 이번 한 주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양시장이 모두 좀 힘이 그다지 있지 않은 채 마감을 해서 살짝 좀 아쉽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 국내 증시 분석하고요. 또 속 시원한 이야기 나눠볼 두 분의 멘토를 모셨습니다. 김도영 멘토, 김용준 멘토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에 날이 그냥 너무 덥습니다. 더우기만 하면 좀 괜찮은데 습하기까지 해가지고 이거는 옛날에 그냥 홍콩이라든가 뭐 상해 아니면 동남아 이런 데 가서나 이제 맛볼 수 있는 그런 날씨가 우리 서울에서도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힘듭니다. 밤에 이게 잠이 잘 안 오다 보니까 괜히 그냥 입이 심심해가지고 주전부리 이렇게 자꾸 먹게 되고 냉장고에 뭐 있는지 뻔히 알면서 괜히 여러 가지 뭐 있지 이게 찾아보게 되고 참 사람이 실없어진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 두 분 멘토분들께서는 밤에 야식거리 좀 즐기시는지 즐기면 뭐 이렇게 참 요즘 잘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거의 먹는데요. 물만 먹습니다. 물만? 좀 독한 물. 독한 물? 소주. 먹으면 기분 좋아지는 물. 예. 네네. 먹으면 기분 좋아지는 물. 네. 어제 좀 얼굴이 좀 까무잡잡하니 간 건강이 좀 안 좋아지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살짝 드는데 우리 또 김용도영 멘토께서는 뭐 이렇게 드시는지요? 아무래도 월요일 날부터 목요일 날까지 이제 방송을 또 하다 보니까요. 워낙 배가 고파가지고요. 네. 거의 이제 끝나고 나서는 이제 국수를 좀 먹습니다. 국수를. 그나마 국수를 먹으면 먹고 나서 포만감도 좀 크고 또 집이 워낙 멀다 보니까 도착할 때 되면 공백이 좀 생겨가지고요. 좀 살찌는데도 좀 더부룩하지 않고요. 자는데도 불편하지 않고 저는 좀 국수를 즐겨 먹습니다. 그렇구나. 멀리 사신다는 댁이 어디 저는 분당에 있습니다. 분당에. 네. 비싼 동네에 사시는군요. 역시 이제 김도현 멘토님이나 이제 김용준 멘토님처럼 이제 주식에게 전문가가 되다 보면 아무래도 이게 그냥 짭짤하게 되다 보니까 사는데 또 이제 좀 남다르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부러운데 나도 언제 잘해서 분당 살아보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속상한 마음으로 막장 토크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화면이 살짝 거칠었습니다. 카메라도 이게 더위를 좀 먹나 봅니다. 열이 받다 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먼저 오늘 장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리뷰를 해드렸는데, 우리 멘토분들께서는 오늘 하루 장을 어떻게, 살펴보셨는지 또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먼저 짤막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장을 보면 이제 대형주하고 이제 중소형주를 좀 갈라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형주 장은 좀 상당히 지루한 패턴들. 그러니까 이제 최악의 국면이 지나가면서 또 한 바퀴 돌았던 게 이제 대형주의 순환매가 한 바퀴 쫙 돌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를 했는데 여지없이 거기서 이제 꺾어 내려왔고,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다시 대형주 쪽의 어떤 분위기들을 좀 잡아보려고 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전저점에 거의 근접해서 전저점이 이탈하느냐 마느냐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또 시가총액 2위 종목인 현대차 같은 경우는 뒷부분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노사 문제가 불거지면서 굉장히 지금 약세 국면을 보여주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초대형주 쪽에서는 거의 힘을 못 쓰는 상태에서 지금 장에서 좀 두드러지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은 중소형주의 강세가 완연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시장의 어떤 중심축으로 자리 잡으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하면 지금 중소형주 종목에 서막이 오르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장에 대한 느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뒤에 현대차 관련된 이슈, 특히 이제 노조 관련 이슈죠. 그 이슈에 관해서는 또 여러분께 상세하게 풀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한쪽 편을 든다든가 폄훼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또 토요타라든가 그런 기업들이 수십 년째 이렇게 무분규인 상태로 이렇게 노사 간의 협력을 잘하는 모습, 우리 자동차 업계에서도 빨리 좀 봤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자, 김도영 멘토께서는요. 네, 오늘 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한 4거래일과 5거래일 연속해서의 매도 압박 부분, 하락 추세 부분에 대해서 상단에 상승 쐐기형이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익숙하실 수 있겠는데요. 그 자리 위에 연속성의 음봉 이후에 이제 기술적 반등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 그리고 금요일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주말을 앞두고 있었죠. 그 부분을 봤을 때 다음 추세를 위한 수급 부재 속에 하루간 쉬어가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오늘 수급을 마지막으로 최종 6시에 들어왔던 수급들을 한번 보면요. 유가증권 시장 쪽에서의 외국인과 기관계 쪽에 소폭이나마 매도 우위 속에서 개인들만의 매수 플레이가 좀 나왔다라는 거. 코스닥 쪽에서는 기관계 플레이가 좀 강화시키는 부분들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실적이 호전적으로 나오고 있는 종목군들의 집중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최근에 기관들이 매수했던 종목군들 중에 눌려있는 종목군들의 분할 매수 원칙에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됐었고요. 선물 시장 쪽에서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라면 오늘 하루 종일 선물항에서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외국인들의 매도 자체에 속지 말아라. 무조건 오늘은 못 먹어도 고루 매수로만 보자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그 부분 속에서 여전히 막판 부분에 외국인들이 매수로 전환됐다는 것이 가장 특징적이겠고요. 개인들의 플레이 자체가 매도 압박 부분으로 전환됐다는 것은 시장 일단 기술적 반등의 신호를 좀 읽어줄 수 있었던 하루가 아니었나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옵션 시장 쪽의 모습과 개인들의 매도 우위, 외국인과 기관계 매수 우위 누적 부분에서 풋옵션 쪽에서 보시면 개인들이 반대로 매수 우위와 외국인들은 매도 우위 부분이 점쳐질 수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 결론적으로는 개인들의 포지션이 모두 다 손실 구간에 또다시 발생이 되는 디커플링 현상이 지속되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시장을 주도했던 건 개인밖에 없었다. 수급 자체가. 그래서 상당히 지루한 부분에 다음 추세를 위한 변곡 구간에서 쉬어가는 하루였고요. 시장은 내가 지킨다라는 삼성전자의 힘이 가장 크지 않았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를 저희가 분봉 쪽으로 한 15분봉으로 좀 놓고 보면요. 전반적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장 같은 경우에 갭상승 부분에 출발이 되고 나서 다시 재차 눌린 다음에 횡보, 그리고 다시 지지력 나오면서 막판부에 살짝 밀려졌었지만 이건 동시효과 마감 이후에 선물지수가 위쪽으로 상단으로 마감하는 모습을 봐서는 삼성전자 내가 대장이다. 역시 시장은 내가 지킬 것이다. 라는 전형적인 지수를 방어하거나 올려주거나 내려주는 시소게임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가장 큰 종목이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리면요. 앞에서 김용준 멘토가 중소형주 쪽으로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셨는데요. 자, 그것은 2011년도 하반기 쪽으로 가는 것으로 저는 지금 판단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월봉상으로 2011년도의 흐름을 살짝 좀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거 보시면 2011년도가 주초 부분에서 연초 부분에서 많은 조정을 보이고 9월 달을 시작으로 해서 바닥권의 플렉스컴 차트인데요. 바닥권을 다지면서 IT 부품주의 상승 랠리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났었습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은 이번 2013년도 하반기는 이 2011년도의 하반기를 재현하는 중소형주 랠리가 지속된다라는 것이 오늘 역시 그 징후들은 여러 군데의 종목군들에서 포착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에 대한 점검을 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 주 국내 증시에서 주목받았던 핫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금통위는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을 선택했습니다. 시장이 예측한 결과치에도 부합한 발표였습니다. 금통위 직후에 나온 통화정책 방향 결정문과 김중수 총재의 기자회견을 통해서는 금통위원과 한국은행 집행부의 경기 회복에 대한 결의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8월 금융통화위원회 이벤트는 연내 기준금리 동결 기조 전망에 무게를 실어주는 흐름을 만들게 되었지만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 증권사의 채권연구원은 금통위의 변덕스러움과 정치권의 행태를 더하면 3분기 말이나 4분기 초 한 차례 정도의 금리 인하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LG전자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G2폰이 뉴욕 센트럴파크에서 공개됐습니다. 세계 주요 통신사업자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개된 LG전자의 G2는 기존의 G 시리즈보다 한껏 깔끔해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은 5.2인치를 선택했으며 테두리는 2.65mm로 얇게 제작해 기존의 스마트폰에 비해 최적의 그립감을 선사합니다. 박종석 LG전자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사업본부 부사장은 이날 공개 행사에서 LG의 G2는 역사상 가장 흥미롭고 자신 있는 스마트폰으로 소비자는 일상 속에서 감동과 자신감, 즐거움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대차 노조가 결국 파업을 결의했습니다. 9일 현대차 노조는 울산 공장에서 임시 대의원 대회를 열고 대의원 만장일치로 쟁의를 결의했습니다. 지난 7일 쟁의 행위 조정 신청을 한 노조는 이달 13일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 결과가 나오는 오늘 20일경에
파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노사는 올해 지난 5월부터 협상을 시작해 18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했으며 지난달 말 공장 17차 협상에서 노조 요구안에 대한 일괄 제시안을 사측에 요청했지만 사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결국 파업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경우 당장 올 하반기 차량 생산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며 현대차는 지난해에도 파업으로 수출과 내수에서 약 30%의 판매 감소와 1조 6천억 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7차 회담 제의에 침묵하던 북한이 갑자기 수용한 이유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남북 경협주들이 개성공단 정상화 기대 속에 이틀째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수출입은행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따른 경협보험금 지급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관계자는 7월 말 기준 경협보험금 지급을 신청한 109개사 중 절차가 마무리된 2개사에 55억 원을 우선 지급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내 시장은 전일 치러진 8월의 옵션 만기를 무사히 넘겼습니다. 그 전일 미국 시장이 조정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의 차익 실현을 위한 매도 물량이 없었던 가운데 옵션 만기는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는 중요한 기술적 분석상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지켰다는 점과 이번 주 최대 변동성 이벤트를 무사히 넘겼다는 점에서 시장은 큰 변동성이 없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증시의 핫 이슈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가 이제 8월 옵션 만기를 그리고 금통위 금융금리라는 이슈를 무사히 넘겼습니다. 4거래일 만에 반등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1880원도 회복을 했습니다. 프로그램 매물 소폭 매도 우위에 그쳤고요. 기준금리 역시 시장에서 예상했던 대로 흘러갔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멘토분들께서도 생각들이 많으셨고 또 예측과 전망이 있었을 겁니다. 김도영 멘토께서는 수요일 밤에 방송에서 이제 짧게 코멘트 달아주신 전략이 딱 맞아 떨어져서 역시나 하는 또 이런 또 탄성을 우리 많은 또 시청자분들로부터 이렇게 샀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전설처럼. 네. 어제 옵션 만기 흐름에 대해서 좀 일단은 좀 언급을 해야 될 텐데요. 자,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용준 멘토님. 네. 뭐 옵션 만기에 대한 요번에 뭐 어떤 시장의 예상치들은 뭐 거의 이제 동일했습니다. 뭐 큰 변동 없을 걸로 끝났고요. 다만 이제 그 옵션 만기의 어떤 영향이 아니라 옵션 만기 전날 이제 그 지수의 방향들이 좀 아래쪽으로 갔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들이 조금 있었는데 뭐 다행히 이제 그 옵션 만기는 좀 넘어갔고요. 그리고 장중에 반등을 하다가 장 막판에 이제 그 차익 매물들이 일부 출현은 되긴 했지만 뭐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정도의 상황도 아니었고 그리고 이제 7월 한 달 동안 전체적으로 이제 프로그램 매매 규모가 워낙 적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옵션 만기에 대한 충격은 지금 거의 없이 무사히 넘어갔다라고 일단 보여지는데 이제 그 요번부터 이제 요번에 이제 그 8월 달이 이제 지나고 나면 아마도 이제 9월 달에 이제 동시 만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아마 좀 이벤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외국인들의 파생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뭐 그거는 좀 주시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9월의 이벤트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왜 9월 달에 그런 이벤트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주시면은 시청자 입장에서 굉장히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다 싶네요. 네, 이제 지금 이제 결국 또 그거죠. 지금 이제 미국 쪽에서 계속적으로 다시금 나왔던 얘기가 양적 완화 규모 축소의 시기가 언제냐. 뭐, 지금 일부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다시금 9월 달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FOMC가 거의 이제 한 16일, 17일 그 정도인 것 같은데, 그때와 전후해갖고, 아마 파생 쪽에 좀 휘둘릴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동시만기라는 것은, 결국 이제 옵션만의 만기가 아니라 선물 만기, 뭐, 그리고 전반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만기이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에 대한 충격 파동들은 어느 쪽에선가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또 한쪽이 되기 때문에 아마 투기성 자금들이 일부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9월 파생 시장에 관련된 그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김도영 멘토께서는 8월 옵션 만기에 대해서 또 어떤 소회를 갖고 계시는지 듣겠습니다. 네, 일단 8월 옵션 만기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던 전략 그대로 양광 구조가 좀 발생이 됐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245 상품에 대한 어느 쪽에서 콜옵션이냐 풋옵션의 행사 여부를 결정되는 키가 좀 있었는데요. 이미 양광 구조를 예견할 수밖에 없었던 건 그 전에 이미 징후가 있었다라는 거겠죠. 기관 쪽의 플레이 자체에서 그 부분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것 같겠습니다. 그 이유 쪽에서 제가 계속 누누이 강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누적 추이 쪽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바로 투신 쪽의 상황 플레이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투신 같은 경우에 저희가 조금 두껍게 설정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자체적으로는 검은색 선형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현재 기준에서 보시면 투신 자체가 지난 6월 동시만기 이후에 다시 한번 플레이 자체적으로 나왔을 때 보시는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매도 우위 쪽의 양상 쪽을 가져오고 있었죠. 매수주를 들고 있다가 점차적으로 축소를 하고 있다가 완전히 매수분들을 취소하면서 축소 나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수가 막 부러지기 시작하는 시점에 동시만기를 앞두고 이 매수분들을 모두 청산으로 빠져나갔다라는 거겠죠. 기관 쪽에서 투신 플레이 자체가 매수로 누적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반등 자체의 모멘텀이 남아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여기서 끌고 올라오는 시점에서 소폭이나마 각도가 살아나고 있었을 당시에 분명하게 투신의 매도가 들어오게 되면 고점 징후가 있다. 기술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시장을 제대로 읽어나가보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서 투신 자체적이 바로 지난 요 포지션 자체에서 이날부터 출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바로 이 꼭지에서부터 출회가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연속성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동시만기에선 더 이상 할 게 없었다라는 부분이겠죠. 막판에 이벤트를 만들었다라면 냉정하게 이 투신 쪽에서 매도 포지션을 매수로 확대 포지션으로 바꿨어야 되는데 그거는 만들어내지 않았기 때문에 양권 구조가 발생이 됐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외국인과 기관발의 싸움 부분이 붙었던 상태에서 4거래를 연속해서 매도가 나왔던 부분은 투신 쪽에서 이미 포지션 자체를 정리하고 나서 새로운 매도를 만들어내고 난 뒤에 그날 당일날 일부를 소폭 청산하는 포지션을 가져오면서 시장의 안개 속으로 들어왔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8월 옵션 만기의 양광 구조가 좀 이론상으로 많이 어려우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보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준은 이제 9월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확인이 될 수는 없지만 245 상품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이론가의 괴리는 프리미엄 구조 자체로 봤을 때 이미 콜옵션도 마이너스권으로 들어와 있다라는 거, 그리고 풋옵션 역시도 현재 괴리율 자체가 마이너스권에 들어와 있다는 부분입니다. 프리미엄 자체, 시간과 내재 가치가 있는 옵션의 상품 자체가 이미 바닥권 부분으로 돼서 이론가로 회귀하면서 마이너스권에 있다는 것은 어제 자체가 이미 양광 구조로 만들어냈다는 결론을 낼 수가 있겠고요. 그 싸움 부분에 대해서 이쪽의 소진도 저쪽의 소진, 상방과 하방의 소진들이 나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양광 구조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로 인해서 오늘은 못 먹어도 고, 물려도 좋다, 매수로만 저가해서 일관하자라고 해서 그 전략도 오늘 마지막 차익 실현으로 다 빠져나왔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생하셨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기준금리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시장에서 뭐 동결을 대부분 예상을 했던 만큼 그냥 좀 밋밋하게 넘어간 듯한 그런 느낌이 됐습니다. 어떤 이슈거리도 제공을 못했다 싶은 느낌이 들던데요. 네. 일단 지금 이제 사실 우리나라가 좀 실기를 했던 부분들이 사실 금리 인하 부분입니다. 분명히 금리를 인하해야 될 시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를 안 했던 상황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유동성을 지금 추가적으로 공급해야 될 지금 상황들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금리 인하의 방향이 다시 나오기는 좀 어렵다. 결국 지금 여기서 금리를 인상할 수도 없는 상태이고요. 그러다 보면 동결이라는 것은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제 향후, 조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유동성 팽창 정책을 사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규모를 줄이겠다라는 지금,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의 자금의 자체가 지금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일본이 지속적인 아베노믹스를 진행하는 가운데서도, 미국의 어떤 양쪽 하나 규모 축소 시기하고 충돌을 하는 거고요. 유럽의 유동성 팽창 정책도 역시 미국의 규모하고 충돌을 하는 거고요. 결국 세계 어떤 자금 시장에서 어떤 가장 블랙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결국 미국 채권 시장인데, 그쪽의 방향에 따라서 주변국들의 어떤 자금의 운영 방법은 크게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있는 상황들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굳이 금리 인하 카드를 빼야 될 이유는 지금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향후 당분간 이러한 상황들은 지속될 걸로 보는데, 아까 뉴스에서는 잠깐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일부 언급도 있다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지금 방향이 그게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금리 인하의 카드가 굳이 나와야 될 이유는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금리 인하라는 이런 카드가 나와야 될 시기는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 이런 진단을 주셨는데요.
네, 저 역시 같은 의견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분간은 기준금리 자체, 현재 우리나라 최저금리 부분에는 입박되어 있는 2.5%를 유지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똑같습니다. 현재 기준에서 금리 자체를 인하를 하거나 인상을 할 만한 정책적인 이슈가 없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나라 자체의 수급과 시장의 경제 상황을 가지고 함부로 지금 인상과 인하 부분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 세계가 조기 종료 부분의 가능성, 양적 완화 시행에 풀려진 유동성들을 아직 축소하겠다, 확대하게 유지하겠다라는 그 기로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 부분에 대외적인 변수를 숙지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절대로 현재 쉽게 혼자 나홀로 플레이를 할 수 없는 기준이기 때문에 기준금리, 저금리로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IT 업계에서는 이번 주에 좀 상당히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LG전자에서 G2라는 새로운 이제 스마트폰을 출시를 뉴욕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 그동안 이제 스마트폰 하면은 애플 아니면 이제 뭐 삼성 갤럭시 뭐 둘 중에서 하나를 쓰는 게 이제 거의 뭐 상식처럼 한동안 그랬습니다. LG가 소외돼 있는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그 얼마 전부터 한 작년 한 1년여 전부터는 이제 내놓은 제품들이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눈에 상당 부분 들면서 쓸만한데 생각보다 잘 만드는데 그런 인상을 많이 심어줬습니다. 저도 이제 일부러 들고 들었는데 저도 지금 현재 이게 LG 거를 써보고 있는데 그 전에 뭐 삼성 거 제품도 물론 훌륭합니다만 그 못지않은 장점들이 또 없는 장점들이 있다라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새로 나오는 그 G2라는 모델에 대해서 또 굉장히 또 관심이 큽니다. 어떤 장점들을 갖고 있고 이것이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이고 또 이것이 LG전자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데요. 자, 이 두 분 멘토께 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또 LG전자에서 뭐 회장님께서 이게 머리털 없는 그 앵커가 무슨 LG 우리 거 쓰는데 하나 보내줘 뭐 이런 생각 받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드는데 뭐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김용준 멘토님, G2 어떨까요? 예. 쓰고 싶은데. 그 G2 하면 요즘 뭐 이제 그 중국하고 미국도 G2라고 하고 그래서 G2라는 단어들이 좀 많이 유행을 하는데 그 준비된 화면을 좀 잠깐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그 LG 그 폰 중에서 이제 그 첫 번째 강점이 이제 바젤 폰이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젤이라는 게 이제 전문적인 용어인데, 그러니까 그 화면 그 화면 전체에서 마지막 그 뒤에 검은 테두리들, 그러니까 그 테두리들을 얼마나 많이 줄이느냐가 결국 핸드폰의 그 화면에 표현되는 크기를 가는 거고요. 똑같은 5.3인치라고 하더라도 바젤을 얼마나 줄였느냐에 따라서 그 기능들의 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휴대의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번에 이제 그 LG G2 폰에서는 저 바젤을 가장 적게 나타나게 하는 거를 잡았다. 그래서 바젤 폰이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화면이 이제 그 카메라의 좀 장점입니다. 뭐 1,300만 원 선은 누구나 다 쓰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요번에 이제 LG에서 쓰는 건 OSI라는 기능을 좀 추가를 한 건데 1,300만 화소의 기능이 그대로 가면서 결국은 또 화면의 그 흔들림입니다. 보통 이제 핸드폰 같은 경우는 그 카메라가 1,300만 화소로 가지만 화면이 많이 떨리면서 정확하게 찍지를 못하고 이제 오히려 기존의 카메라들은 흔들리지 않는 기능들을 갖고 있는 보정 기능들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능을 좀 추가한 거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또 어두운 곳에서 찍어서 선명하게 나올 수 있는 장치들 뭐 이런 것들이 작용됐고요. 그리고 또 여기다가 또 한 가지 기능을 좀 추가한 것이 모든 전자제품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했다. 그러니까 뭐 밖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집안의 가전제품을 껐다 켰다 하는 기능까지도 일단 탑재는 돼 있다고 합니다. 그 기술이 이제 결국은 이제 다른 전자제품이 이제 그 통신 환경이 주어져야지만이 이것이 이제 작동을 하긴 하겠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추가를 하면서 이제 새롭게 이제 G2폰이라는 게 이제 전면으로 이제 부상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갖는 의미가 과연 뭐냐? 어떤 측면에서는 지금 사실 1위와 2위를 벗어난 3위부터의 그 규모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1위, 2위가 너무 독식을 하고 있고요. 3위, 4위, 5위는 저 밑에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첫 번째로는 1위, 2위의 일부 시장을 잠식할 걸로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핸드폰 업체 그러면 예전에 과거에는 뭐 노키아니 뭐 이런 데들을 주로 연상을 했었는데
이미 그 스마트폰 그 핸드폰 판매 대수 기준으로 중국의 하웨이라든지 JT라는 것이 4위, 5위로 급부상을 했고요. 노키아 같은 회사들은 이미 그 순위에도 지금 못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 중국의 엄청난 어떤 그 성장이 3위 자리를 사실은 위협하고 있었는데 G2폰을 중심으로 해서 그 하이엔드급의 어떤 하나의 어떤 브랜드를 형성화시켰기 때문에 3위, 그러니까 중국 업체들과의 어떤 기술적인 격차를 벌려놓으면서 당분간의 어떤 추격의 그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는 LG전자에 대한 주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일단 판단이 되고요. 결국 LG전자는 핸드폰 사업부가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전면적으로 좀 나타날 것 같기 때문에 향후 이런 쪽에 어떤 긍정적인 요소들이 작용하면서 그룹 전체적인 주가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로 미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이 G2 이 모델의 상세한 그런 스펙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시장에서는 일단 호평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스위치를 그동안의 측면이 아니라 후면에 달았다라는 그런 새로운 시험이 과연 시장에서 얼마나 통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크고요. 자, 이런 시장에서의 호평이 LG전자의 주가로 연결이 될 텐데 그 점에 대해서는 김동현 멘토께서 어떠한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들어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여론조사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옵티머스 시리즈가 LG전자의 이제 야심찬 스마트폰이었죠.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드디어 LG전자가 뒤늦게나마 G 시리즈를 가지고 시장에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기대감들이 참 많은데요. 지금 이 화면을 좀 스캔을 떠주시면 지금 이제 어느 블로그에 좀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맨 밑에 하단에 보시면 사람의 습관을 이해하다, 그것이 G2다라는 얘기 있고 폰 자체가 지금 안정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분께서 혹시 아까 주신 핸드폰을 좀 잠시만 좀 빌려주시겠습니까? 네. 예. 자, 보시면 비밀번호 풀어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러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좀 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 보시면 갤럭시 노트하고 이 부분 갤럭시 시리즈와 이 옵티머스 시리즈나 G2가 상당히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호평을 받는 것은 이 착용감에서 안착감입니다. 손에서 그 부분에 바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에서 감기는 사이즈거든요. 현재 삼성전자는 이거를 2.6mm까지 낮춰놨습니다. 근데 LG가 처음으로 2.65mm까지 내쳐놓은 상태거든요. 5mm까지. 그러면 0.05mm까지 낮춰놓으면서 착용감을 좋게 이 슬립감이라고 하는가요? 손에서 잡히는 감들, 네, 그립감이라고 하겠죠. 그립감 자체적으로 좀 아다우다 보니까 기대를 좀 하고 있고, 앞에서 잠깐 보였던 화면에서도, 감사합니다. 네. 앞에서 보였던 화면에서도 시장에서 많은 유저들이 부탁을 하고 있는 부분, 많이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부분들 탑재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풀 HD다. 앞에서 말씀하신 김영주 멘토가 얘기했던 1300만 화소, 어디 쪽 카메라 모듈이 들어갔는지 누구나 좀 잘 알고 계실 부분이겠고요. 여기에 또 디자인 승부를 했는데 LG가 이렇게 많이 호평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또다시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음향 부분인데요. 24비트의 129Hz 부분을 장착을 해서 음향 자체가 이어폰을 통해서 듣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충분하게 음향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 위치 부분에서 강점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현재 죄송합니다.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부분이 그냥 단순하게 기대감으로 갈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다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좀 다릅니다. 이미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월봉상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유상제공 부분에 문제가 좀 생겼긴 했었지만 지난번마다 늘 바닥권에서 지지력이 나오고 나서 반등 모멘텀을 좀 가져왔었습니다. 하지만 늘 마의 벽이라고 하는 9만 원대를 쉽게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재조정. 하지만 훼손되지 않는 가격대가 늘 공존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많이 고생하셨던 자리가 바로 이 8만 원대 부분입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분명히 나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쪽에서의 스마트 가전제품 부분에서 강점을 못 가져오다 보니까 스마트 기기 쪽에서 여전히 올라갈 자리가 있었으면 못 올라가다 이번에 올라가고 다시 재차 조정이 좀 일봉상에서 보시면 눌려주었는데요. 하지만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 바닥권의 탈피 국면이 이미 포착이 되어 있었고 올라타는 모습입니다. 단순하게 백색 과전에서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역할을 하고 있었던 LG전자가 이번에 G2 시리즈를 통해서 시장에게 감성을 자극했고 그 추가적인 반등 모멘텀을 기술적으로 가져오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현재 이미 출시
출시되기 전부터 많은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바닥권에서 나오면서 우상향 탈피 국면이 나왔고 삼성전자의 대체품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시장에서 많이 도배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보시면 수급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 애플과 삼성전자가 1, 2위권을 앞다퉈 있고 삼성전자의 독보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기관계 쪽에서 매수 자체가 조금 들어오고 있는 것은 바로 이 화면에서 통해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삼성과 애플의 현재 작년 2분기 때와 올해 2013년도 2분기 시장 점유율을 보면 삼성은 33.1% 정도로 2%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확대를 시켰는데요. 애플 같은 경우는 오히려 3% 축소가 나왔습니다. 자, 축소가 나온 데서 LG전자가 5.3%까지 올라왔다라는 부분이겠죠. 이 부분은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중저가 부분과 함께 어차피 대형 고가 폰의 사체, 하이엔드 부분에서도 LG가 이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부분에서 안전 부분, 유저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있다는 부분이라면 추가적으로 우상향 갈 수 있는 모멘텀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뒤에 후발주자로 인해 JT 또는 다른 여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격차 부분이 많이 나 있지는 않지만 이 부분은 중저가 브랜드 부분에서 싸움이 나고 있기 때문에요. LG에서 이제 대형주 쪽에서 안정적으로 스마트폰 자체의 하이엔드급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그래서 주가적인 위치로 본다라면 충분히 우상향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보실 때는 목표가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한 78,000원 정도 잡고 설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G2폰 출시에 따른 LG전자의 주가의 향방까지 짚어봤습니다. 보다 뭐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G2폰을 써봤어야지 뭐 해도 써보고 싶습니다. 예, 앞으로 좋은 그런 핸드폰 많이 만들어주길 바라고요. 조금 전에 여러분께 말씀드렸다시피 이 현대차 노조가 이제 파업을 결의했다 이런 그다지 반갑지 않은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토요타는 지금 50년이 넘게 무분규를 이어가면서 다시금 이제 세계 최정상급의 지위를 확고히 하고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런 상황에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예. 일단 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제 그거죠. 결국 이제 이게 국민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들인 겁니다. 사실 이제 노조라는 것이 이제 저희 대학 때 이제 거의 학생운동이 그때는 이제 뭐 거의 대부분이었고, 그때는 분명히 이제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기본적으로 생존권이라는 것을 위협받고 노동자들이 기본적으로 생존권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생존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노동운동이 시작됐던 거고 그런 측면에서 노조의 활동들은 그때는 분명히 명분이 있었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현재 현대차 노조의 운동들은 명분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현대차 노조를 갖다가 한마디로 표현해서 이제 귀족 노조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귀족 노조의 선을 넘어서서 황제 노조로까지 가려고 하는 부분들인데 요번에 요구사항들이 무려 75개 항목에 180항목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게 일단은 기본급 13만 5천 원 올려달라, 상여금 800% 지급해달라, 정년을 61세까지 연장하라, 그리고 대학 못 가는 자녀들한테 대학 등록금 내놔라. 좀 황당한 얘기들입니다. 예. 지금 이러한 요구들을 하면서 이것이 무슨 뭐 자기네들 어떤 생존권을 위협받는 것처럼 거기다가 이제 덩달아서 이제 정규 노조 말고 이제 비정규 노조까지도 지금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좀 우려할 만한 지금 상황입니다. 우려할 만한 상황이고 뭐 예전에 한번 관련해 갖고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뭐 작년 순이익의 30%까지 내놓으라는 요구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 항목은 지금 삭제된 걸로 보이는데 지금 노조가 지금 이게 집단 이기주의의 어떤 극한점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 결국 이제 우리나라에서 삼성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노조 없는 상태에서 급여를 충분히 주고 있는데 사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충분한 급여를 받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오히려 하청업체들이 문제지 현대차 노조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이 노조의 파업은 사회적인 어떤 여론으로라도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지 이게 국민 경제의 플러스 요소가 되는 건데 조금 노조가 또 하나의 경영진이 되다 보니까 이게 좀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들이 좀 많이 미쳐지는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 노조. 생산직이 그렇게 대우가 좋은 줄 알았더라면 저도 한 20여 년 전에 사회 진출할 때 현대차 입사를 한번 꿈꿔보는 거였는데 몰랐습니다. 이렇게 좋은 곳인지. 자, 그렇다면 이제 자동차 업종 입장에서는 이러한 이슈가 분명히 악재면은 틀림없는데요. 네.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뭐 주가 자체가 이미 고점 부분을 7월 말일경쯤에 7월 31일쯤에 거의 고점을 찍고 지금 내려오는 형태가 좀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차트를 통해서 보시면 현재 기준에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7월 30일 경우에 이미 고점을 찍고 조정 부분의 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놓고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중심선인 부분에서 이탈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반등 모멘텀을 가져오기에는 좀 부족한 감이 없죠. 뭔가 대롱대롱이라는 느낌이 좀 들겠죠.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이 부분보다는 조금 더 이탈이 나오는 바로 이 가격대 부분에서 21만 5천 원대 보면 지지력 여부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기아차까지 보시면 기술적이 똑같다라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잘 올라가다가 문매를 같이 맞아버렸는데요. 이것이 여론이다라고 심리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봐야 될 것이 수급에서 나옵니다. 보시겠습니다. 현대차 보시면 외국인들의 수급을 좀 보시겠습니다. 7월달 내내 계속해서 매수를 해서 잡고 있다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최하단부가 7월 1일자부터 해서 공격적인 매수 포지션들이 특히 중순이 넘어서면서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게 보이시죠? 외국인들의 어떠한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가 이미 오픈되어 있는데 이번 노조 얘기와 함께 파업으로 불확실성이 대두됐을 때 예전에서는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왔었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그런데 이제 오히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전략적으로 자동차 업종 자체 현대기아차를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는 시점이고 기관계가 반대로 매도를 때리고 있는 불확실성, 우려감 지속 때문이거든요. 이건 왜냐하면요. 하루 기준에 파업을 하루만 하더라도 경제 가치가 880억이 손실이 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데요. 현재 기준에 현대기아차를 놓고만 본다고 한다면요. 여러분들께서는 굳이 그렇게까지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아차의 수급 역시도 외국인들의 매수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고 기관계가 파업 실패과 함께 고점에서 매도를 때리고 있는 건 기관이라는 겁니다. 기관에선 포트폴리오 변경 쪽이 좀 나오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외국인들이 이탈하지 않는 한 이 부분은 일시적인 부분에 대한 가격 할인 부분에 대한 조정일 뿐이지 업종 자체가 하반기에 갈수록 신차 부분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는 시점에서 업종의 트렌드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김용준 멘토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짧게 듣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그 자동차 판매 그 최대 판매처는 결국 뭐 이렇든 저렇든 미국입니다. 그런데 그 미국이 지금 이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서 분명히 규제를 하나 뒀습니다. 뭐라고 뒀냐면 리터당 가야 될 거리를 뒀죠.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엔진 기술이나 모든 걸 아무리 발전시킨다고 하더라도 그 수준에 도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게 이제 2015년도부터 가동되는 걸로 일단 보여지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그 북미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중국 시장에서의 어떤 성장을 계속적으로 담보하기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렇다면 저는 실적에 대한 부분을 최소한 그 최고점을 찍었다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이런 돌바락 아직까지 실적이 좋기 때문에 주가의 하단과 상단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당분간 하단이 한 20만 원 정도, 많이 올라가면 한 23, 4만 원 정도, 이 정도의 박스권을 그리다가 결국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더 이상 성장성이 보이지 않을 때는 횡보 하락 쪽으로 중장기적으로 흘러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당분간은 박스권 유지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일단 판단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만 원대 정도 근접하면 저점일 가능성, 그리고 23, 4만 원 정도 되면 고점일 가능성, 그리고 자동차 산업이 더 이상 성장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국내 증시에 대한 점검을 해봤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하세요. 네, 자 계속해서 가상계좌로 운영이 되는 우리 멘토님들의 포트폴리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한 주간 출연해주신 우리 샘플러스 멘토들의 포트폴리오를 만나볼 수 있는 포트폴리오 확인 시간인데요. 자, 멘토들의 종목에 빨간불이 들어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확인 전에 운영 원칙부터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각각 3천, 5천, 1억 원의 가상계좌를 운영을 하죠. 종목 편입은 100% 내 비중 제한, 그리고 재편입 1회씩 허용합니다. 자, 그리고 제시 매수가의 플러스 마이너스 3% 밴드를 적용해서 편입을 하게 되죠. 자, 먼저 최명성 멘토의 포트폴리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어제 주신 의견대로 CJC푸드 전량 수익 실현했습니다. 매도가 2,685원이고요. 컴투스 2%의 수익률입니다. 오늘 포트에 신규 편입된 한국전력 편입가는 29,000원입니다. 네, 다음은 정대희 멘토의 포트입니다.
SL이 오늘 장에서 4% 가까운 수익률 만회하는 모습이고요. DIC가 어제 4% 상승에 이어서 오늘도 5%대 급등 보이며 순식간에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목표가 5,300원의 수익 실현하고요. 8% 가까운 수익률 내면서 47만 원의 수익금을 만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정재훈 멘토입니다. 삼천당 제약이 오늘 장에서도 3%대 수익률 상승 보이면서 안정적인 수익권을 지키고 있습니다. 목표가 6,000원으로 상향 조정 대응하겠다고요. 네, 이어서 양순모 멘토입니다. 세중이 오늘 장에서 무려 12%대 급등을 보였습니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 중인데 내일 장에서 세중 목표가 8,000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계속 대응하겠다고요. 자, 다음은 김영근 멘토입니다. SM과 현대EP 오늘 장에서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KG 이니시스가 1%대 소폭 상승 흐름 보였고요. 자산총액은 수익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나무노 멘토 볼까요? LG전자 3% 가까운 수익률이고요. 수익률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LGU+도 수익권입니다. 네, 다음은 오늘 출연하신 김도영 멘토입니다. 오늘 장에서 갖고 계신 종목들 흐름이 조금 아쉽습니다. 수익권 전환을 기다려보고요. 조만간 새로운 종목들의 편입도 기대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신창원 멘토입니다. 삼성전자 오늘 장에서 1% 올랐고요. 내일 장에서 125만 5천 원 부근에서 비중 70% 모두 매도하겠다는 의견을 줬습니다. 그리고 바로 내일 장 삼성전자 다시 새로운 매수가로 가격을 낮춰서 70% 비중으로 재편입하겠다고요. 매수가 122만 4천 원, 목표가 142만 원, 손절가 110만 원, 비중 70%입니다. 네, 다음은 이효열 멘토입니다. GS가 약보합 마감했고요. 일진디스플레이가 1% 미만으로 수익률 소폭 상승했습니다. 종목 모두 보유 의견입니다. 네, 끝으로 오늘 출연하신 김용준 멘토입니다. ICD 1%대 수익률 상승이고요. 탄력 둔화 판단되는 동국제강 다음 주 월요일에 포트에서 제외하고 실리콘웍스로 교체 편입하겠다고 합니다. 실리콘웍스의 매수가는 23,000원, 목표가 25,000원, 손절가 21,500원에 편입을 하겠다고 합니다. 비중은 10%를 말씀해 주셨네요. 네,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 잘 보여주고 있는 샘플러스 멘토들의 포트폴리오 점검을 해봤습니다. 수익 더 커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멘토들의 포트폴리오 확인에 이어서 김용준 멘토께서 다음 주에 편입하실 승천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실리콘웍스를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죠. 네. 일단 실리콘웍스 그러면 이제 그 대표적으로 이제 그 반도체 쪽에서 이제 그 반도체를 이제 그 반도체는 이제 그 어떤 반도체로 분류하면 이제 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건 이제 종합 반도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설계만 하는 쪽하고 반도체 생산만 하는 쪽에 파운드리 업체하고 이제 이런 쪽으로 좀 나눠질 수 있는데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 설계를 하는 쪽으로 좀 보시면 되고요. 실리콘웍스가 주가가 가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전제가 뭐냐면 애플 쪽의 비중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 쪽의 그 어떤 모멘텀이 살아날 때 주가가 비교적 좀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동안 이제 애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불확실성이 좀 많이 대두가 되면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악재를 좀 딛고 주가가 좀 크게 지금 횡보 하락 조정을 보였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뭐 차트를 좀 한번 길게 놓고서 한번 그 차트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로 보시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하락을 하다가 반등을 하다가 올라가는 듯 하다가 보시다가 다시 또 옆으로 길게 누워버리는 이런 패턴을 좀 보이면서 어떤 큰 변화들이 좀 없었던 좀 굉장히 지루한 패턴들을 좀 보였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최근에 이제 그 나왔던 얘기가 9월 달입니다. 9월 달에 이제 아이폰 5S라는 것이 이제 그 신제품이 이제 출시가 거의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이제 다시금 이제 애플에 대한 어떤 그 가능성들을 조금씩은 열어놓고 있는 것 같은데, 직접적인 어떤 수혜들이 좀 예상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그 9월 달에 그 아이폰 5S에 대한 기대를 좀 보면서, 최근에 주가가 아직은 밋밋하지만 좀 바닥권에서 지금 조금씩 좀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를 좀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요. 아직까지는 기관이나 외국의 메이저 수급의 어떤 그 공격적인 유입은 좀 안 나타나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지금 바닥에서 이제 거래량 기준으로 조금씩 바닥이 좀 잡히면서, 주가가 이제 그 뚫고 올라갈 자리를 이제 뚫고 올라간 상태에서 최소한 앞에 고점을 한번 제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상승을 위한 준비는 거의 다 됐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조금씩 지남에 따라서 계속적인 모멘텀은 좀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일단은 매수는 현재 가격에서 매수를 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걸로 일단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손절 라인을 잡았던 게 이동평균선 이제 밀집 구간들 정도로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 밀집 구간인 21,500원 정도를 지금 이탈하지 않는 범위라면은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올라갈 때는 1차적으로 이제 그 바로 뚫고 올라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앞에 고점 정도에서 한번 부딪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차 목표가를 한 25,000원 정도로 제시를 하면서 지금 이제 21,500원이 이탈하지 않는 범위라면 그대로 끌고 가도 크게 무리는 없다라고 일단 판단해서 월요일 날 아침에 바로 편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에 대한 AS를 쭉 이어갈 텐데요. 김용주 멘토님께서 계속 이어주십시오. 예. 일단 사실 동국제강이라는 회사를 처음에 이제 동국제강부터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국제강을 제일 먼저 설정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그 철강 업종 중에서 그래도 조선 경기 회복에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얻는 쪽이 동국제강이다. 다른 쪽은 자동차 쪽의 비중이 높다거나 아니면 종합철강이라던가 이래서 철강 포트폴리오 내에서 구조 개선의 어떤 부분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조선과의 밀접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마 자체적인 움직임을 갖고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리라고 좀 판단을 했었는데 최근의 움직임을 보니까 철강주하고 같이 움직인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자체적인 움직임을 못 갖고 자체적인 힘이 지금 발산이 안 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런 측면이라면 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결국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현재 가격에서 일단은 월요일 날 아침에 시작하는 가격으로 일단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ICD입니다. ICD가 이게 사실은 조금 기대를 가지고 보셔도 되는 종목인데, 이제 ICD가 뭐 하는 종목인지는 다시 한번 간단하게 리뷰를 하겠습니다. ICD는 AMOLED의 그 시각 장비 쪽이고요. 공정 중에서, TFT LCD의, 어떤 시각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일단 보고, 핵심 장비 쪽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뭐 기술력이나 연구진들이나 모든 거에 대해서는, 차별화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그러니까, 분명히 분석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결국 이제 ICD의 어떤 핵심은 결국 뭐냐면, 삼성의 AMOLED A3 공장, 그러니까 6.5세대 라인에 A3 발주가 언제 나오느냐에 달려있는데, 당초에는 아마도 7월 26일 날 정도에 발표가 될 예정으로 봤었습니다. 그때 사장단 회의가 7월 26일 날 있을 걸로 봤는데, 정확하게 이틀 전에 갑자기 일정을 변경을 했습니다. 갑자기 이제 삼성 사장단에서 회의를 하기 직전에 이틀 전에, 당분간 A3 라인에 대한 투자를 지연시키겠다. 그러니까 일단 보류하겠다. 그리고 이제 후속적으로 나온 얘기가 뭐냐면, A3 라인 대체로 A2 확장 개념으로 장비 발주가 나갈 가능성이 있다. 결국은 이쪽이든 저쪽이든, 곧 조만간 장비 발주는 일단 나올 걸로 보이는데, A2 라인 쪽에서 나오는 규모는 조금 적을 거고요. A3 쪽에서 나오는 장비 규모는 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들은 있는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ICD에 대한 장비 발주는, 지속적으로 나올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지금 이제 이미 받아놓은 수주 금액만 갖고도, 이제 이 회사는 9월 결산 법인입니다. 9월 결산 법인인데, 작년에 워낙 업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도 많이 턴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결국은 여기는 이제 지금이 2분기가 아니라 3분기입니다. 여기는 3분기 실적 기준으로는 매출은 확실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전분기보다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전분기에도 전전분기가 35억의 적자가 났었는데 전분기가 확 돌아서 영업이익이 좀 크게 났었던 쪽이었고 아마도 3분기 쪽은 전분기보다 더 나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8월 14일 다음 주에 이제 실적 발표를 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가 있으리라고 일단 판단되기 때문에 최소한 실적 발표 전까지는 좀 봐야 될 거고요. 기술적 분석으로 좀 잠깐 보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 이 종목이 참 그 바닥에서 사람들 많이 괴롭히는데 한 번 올렸다가 내리고, 그러니까 지금 전형적으로 보면 한 번 올렸다 내리고 올렸다 내리고 올렸다 내리고 보통 3번 정도의 고점을 한번 찍고서 위로 가는 패턴들이 좀 나타나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 요번 역시도 한 번, 2번, 지금 3번을 끄고 여기서 이제 확 밀어버렸는데 물론 이때 민 게 삼성의 그 A3 라인의 그 지연 얘기가 나오면서 나왔던 건데 아마 여기서 요번에 바로 올라타면서 16,000원을 뚫고 가면은 여기가 아마 일반인들이 물량이 털리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요번에 하여튼 실적 발표 나오면서 16,000원까지 도달하는 시점의 어떤 주가 움직임이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사파이어 테크놀로지입니다.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는 이제 그 다음 주 14일 날에 기관 IR이 잡혀 있습니다. 기관 IR이 잡혀 있는데 아마 그때 실적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 내지는 향후 사업 설명에 대한 기관 IR을 잡고 있는데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는 어떤 측면에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냐면 LED의 기본적인 어떤 매출 구조에다가 추가적으로 지금 확대되는 개념이 커버글라스 쪽의 어떤 부분들이 확대될 거다. 그래서 커버글라스 쪽에서 카메라 렌즈 쪽의 커버글라스가 지금 확대되어 가는 개념에서 추가적으로 강화 유리에 대한 전면 커버글라스 대체 효과. 이제 그 사파이어와 강화 유리의 차이가 뭐냐면 강화 유리 같은 경우는 새 폰일 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새 폰일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폰을 오래 쓰다 보면 스크래치가 생기면 스크래치 안에 먼지가 끼면서 강화 유리가 약화되면서 잘 부서지는 현상들이 있는데 그 부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게 결국 사파이어로 대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정도의 상황이 벌어지면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를 일단 볼 수가 있는데 단 한 가지 지금 이제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삼성이 LED 기판 쪽을 사파이어가 아닌 실리콘으로 삼성하고 LG가 지금 연구 개발 중인데 거의 개발 완료 단계라는 얘기가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연 LED 기판을 실리콘으로 갈 거냐 사파이어로 계속 갈 거냐 그거에 대한 한 가지 의문점이 좀 나오면서 그 부분까지만 마저 체크하고 만약에 그거에 별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되면 14일을 전후해서 실적 발표하는 걸 전후해서 추가 매수 예정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LED 기판이 사파이어가 아닌 실리콘으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그때는 매매 전략을 전반적으로 수정을 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 AS 들어봤고요. 자, 계속해서 김도영 멘토의 포트폴리오 AS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그 전에 앞서도 동양 EMP를 좀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양 EMP 동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전기기와 사무기기 쪽에서 주문자 생산 방식을 이용해서 납품을 하는 기업입니다. 동양 EMP 동사 같은 경우는요.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철저하게 주문 생산 방식이기 때문에 기존에 먼저 파일을 만들어 놓고 나서 납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더가 들어와야지만 생산을 해서 납품하는 구조입니다. 특히나 삼성전자와 LG전자 향 휴대폰 충전기, 휴대폰의 보급률이 증가가 되면서 실적 가시 영역권에 들어왔던 부분이었고요. 그 뒤로 어느 정도의 이 충전기 사업 부분에서 안정 부분의 정점을 도달하는 시점에서 현대차 향을 통해서 하이브리드카용 컨버터를 납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충전 쪽에서만큼은 강점을 갖고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동양 EMP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이 분명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충전기 폭발 사고가 발생이 좀 됐었죠. 조금은 지난 사건이긴 하지만 많이들 잊혀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갤럭시 S4의 장착 가능성으로 타진되면서 테마가 만들어졌다가 슉 하고 사라졌습니다. 바로 그 테마가 바로 무선 충전 테마였습니다. S4에 결국은 이제 장착이 되진 못했지만 여전히 계속 불속이 되면서 가능성들을 타진하고 있고 이번에 갤럭시 노트3가 플렉서블 타입 부분에서 인쇄전자 타입 이 부분까지 언급되면서 무선 충전 당연한 부분에 가시 영역권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아직 무선 충전 테마는 사라진 테마가 아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 이 충전 테마에서 가장 큰 최대 수혜주로 탑
원으로 지금 잡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여기서 또 하나는 2014년도죠. 내년에 삼성전자와 현재 LG전자 여러분들이 지금 딱 꺼내 보시면 충전하고 있는 그 핀수, 작은 핀수 있지 않습니까? 갤럭시 노트 2라든가 또는 이번에 출시된 G2 시리즈 또는 옵티머스 시리즈 부분에서 쓰시고 있는 그 표준형의 충전기 타입이 전 세계에서 국제 표준으로 또 다시 한번 옛날 16핀 부분 12핀에서 인정받았던 그대로 다시 한번 현재 핀수에서 국제 표준의 충전기로 채택이 됐다라는 거. 그렇다면 동양 EMP 같은 경우는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시점에서 추가 상승 모멘텀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기업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길게 한번 보면요. 동양 EMP 같은 경우에는 지난 바닥권에서 대바닥권에서 시장에서 알려지지 못하고 있을 시점에 추가 상승 모멘텀을 갖던 자리가 바로 기관 쪽의 플레이에서 올라갔다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재차 외국인들의 지속 매수, 기관의 매도 부분과 외국인들의 크로스, 손바뀜이 이루어지며 추가 반등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고점 부분까지 인식했을 당시에 외국인들의 수급 자체가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에 기관 쪽에서마저 이제 떨어지고 나는 바닥권에서 기관이 플레이로 매수를 잡고 온다는 부분은 여러분들 수급적인 측면에서 긍정으로 바라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고점을 놓고 우리가 살펴보면 조정대 자체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테마 자체가 만들어지고 쉬어가는 패턴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현재 기준에서 주가의 위치가 놓고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보시는 주가의 위치가 놓고 보시는 바와 같이 조금 쉬어가는 양상줄을 좀 가져오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 부분 속에서 바닥권 지지 여부 테스트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현재 충분히 기술적인 반등 부분을 가져올 수 있는 위치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이 기준 놓고 본다라면 우리가 매수했던 가격이 현재 18,600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약 손실 구간에 좀 들어있는 부분 같은데요. 이 부분은 추천을 드리고 나서 언급을 드리고 나서 현재 양봉 쪽에서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3% 누를 적용해서 매수가 들어왔던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현재 미보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18,000원대 부분에서 붙여서 분할 매수를 잡으신다면 충분히 다시 한번 매매 트레이딩을 가실 수 있는 부분에서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22,300원 정도로 이 정도로 설정을 좀 해드릴 수 있겠는데요. 현재 22,300원의 밴드 자체적으로 좀 살펴보셔야 될 것은 이 매물대 부분에 이미 가격 조정을 받았을 당시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과 기관 쪽, 특히나 꾸준하게 상승 쪽으로 보유 수량이 유지되고 있다는 부분을 봤을 때 매물 소화 과정은 이미 이 파동에서는 지나갔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 보시는 분들은 2만 원을 잡지만 중기적인 관점 보시는 분들은 22,300원을 목표가로 설정을 하시고 하단 밴드 손절가는 15,800원을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15,800원은 심리적인 저항성 부분에 걸려드는 부분이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10% 비중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16,500원대 부분에는 추가 매수를 비중을 좀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같이 대안에서 나오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 하나가 바로 한솔테크닉스입니다. 두 종목 모두 다 현재 부분에서 언급될 수 있는 무선 충전 테마 쪽에서는 강점 부분의 기술력을 인정받은 부분인데요. 이 역시도 실제적으로 보시면 조정대를 견고하게 받고 내려오는 부분이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되돌림 파동 자체의 1차 상단을 받은 거기 때문에 추격 매수 잡으니까 눌림 매수로 잡으신다면 무선 충전 쪽에서는 두 종목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 멘토분들의 포트폴리오 AS 점검 이어가 봤습니다. 네, 다음 주는 과연 우리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궁금합니다. 글로벌 증시와 야간 선물 시장 동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선물 신금철 연구원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금 뉴욕 증시 상황은 어떠한지요? 지금 뉴욕 증시는 상승세를 부재로 인해 약세로 장을 출발 후 현재 보합으로 올라서는 모습입니다. 전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조정 장세와 더불어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감으로 인해 이번 주는 다소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S&P 500 지수는 전주 대비 약 0.8%의 하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미국의 소매 판매 결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고용지표와 제조업 지수의 지속적인 상승이 소비자들의 소매 판매로 연결되었다는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모두 이 결과에 주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유럽 증시 지금 상황은 또 어떠한지요? 비슷한가요? 네, 유럽 증시는 이제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와 산업 생산 등의 지표 결과의 호재로 유럽 증시는 상승 출발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영국에서의 경제 지표 또한
긍정적으로 발표되면서 대체적으로 상승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의 6월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1.4%의 감소를 나타내면서 시장의 실망감을 안기며 상승폭을 확대를 제한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유로화는 달러 대비 약보합을 나타내고 있지만 주간 기준으로는 약 5주 연속 상승하며 7월 이후 약 4.3%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영국에서 소비자 물가지수와 실업률, 그리고 소매 판매 등의 지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향상된 결과를 이어간다면 유로화의 추가 상승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야간 선물 상황에 대한 설명도 이어주십시오. 네, 야간 코스피는 현재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일 외국인들은 이번 주 처음으로 순매도를 기록하며 기간과 함께 지수 하락을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트릭에는 별다른 지표가 예정된 게 없는 관계로 한 주의 마감을 현재 약세로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뉴욕과 유럽 그리고 야간 선물 시장 동향까지 짚어봤습니다. 현대선물의 신금철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국내 증시도 역시 체크해야 될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도현 멘토께 설명을 주시는데요. 오늘 월요일 일정부터 듣겠습니다. 네,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이제 광복절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대한민국을 한번 외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도로에 폭주족등만 안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좀 치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월요일날 좀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주쌤이 준비한 부분에서는요, 일본 2분기 GDP가 발표가 됩니다. 현재 일본 아베노믹스 부분에 대해서 참여한 부분에 속여놨던 부분의 원전 부분에 위험성도 지금 도래가 돼 있는 부분, 또한 현재 유동성 장세로 확대를 하면서 엔저 기조로 확대시켜놨던 아베노믹스의 실제 이제 효율성에 대한 결과를 한번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분기 일본발 GDP 상당히 중요하다. 여러분들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 월요일날 현대 엘리베이터가 남북경협주 부분의 강한 상승세 이후에 우려감들과 환차익 손실 부분이 발생이 되면서 실적의 우려감으로 좀 또다시 한번 급락 나오는 부분이니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실적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화요일날 같은 경우는요, 미국과 유럽 쪽에서 중요한 지표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단, 실적 발표가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에 쏠려 있다라는 겁니다. 즉, 조선업종 중공업종 중에서 빵 하고 지금 우상향 쪽으로 좀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2분기 실적을 가늠해 볼 수 있다라는 거, 중국의 경쟁사 대비해서 호전적으로, 그다음에 또 고부가가치 부분의 마진율이 증대되면서 실적이 실제로 안정적으로 나온다라면 3분기와 4분기 하반기의 주도 섹터가 될 수 있다라는 그 기로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수요일날 유로존의 2분기 GDP가 이제 슬슬 나오죠. 이탈리아 GDP가 이제 긍정적으로 좀 나온 화답되는 부분에서 유로존의 2분기 GDP들이 나오니까요. 여러분들 2분기 경제 성장률은 계속 누누이 강조해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현재 변곡 구간에서 나오는 부분, 경제를 선행 쪽으로 가늠해 볼 수 있는 위치니까 꼭 반드시 체크를 하시면서요. 이날 실적 발표는 상당히 중요한 게 좀 많이 걸려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이후에 또다시 한번 중공업 쪽에서 나오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한국타이어 그리고 한국가스공사입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이번 하반기에 유상증자 결정이 거의 임박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셰일가스 모멘텀과 함께 반드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특징적으로 또 하나는 건 두산엔진 정도만 중공업 쪽 부분에서 하반기 실적 가시권에 들어올 수 있는 정도만 체크해 보시면서요. 목요일날 드디어 시장입니다. 그리고 금요일날은 여러분들 주택 착공 건수와 건축 허가 건수를 미국발 반드시 보셔야지만 이로 인한 핑계 김에 이미 고점에 있는 미국이 조금은 흔들릴 수 있다는 것만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이상 주쌤이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다음 주 체크해야 될 글로벌 이슈 또 변화들이 있다면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김용준 멘토가 받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이제 그 유럽 쪽의 경기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가야 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인데, 결국 이제 그 유럽발 경기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 부분 이제 그 어느 정도 이제 주가에 좀 선반영됐다는 측면이 좀 강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그 시장에 크게 어떤 변수를 좀 작용할 수 있는 큰 이슈는 없을 것 같고요. 역시 이제 그 계속적으로 얘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결국 이제 그 미국의 이제 출구 전략 시기에 대한 논쟁들만 계속적으로 좀 시간에 따라서 좀 가능할 것 같고, 결국 이제 이것이 그 미국의 이제 출구 전략 그 결정 시기가 결국은 일본과 중국과 전체적인 어떤 상황들이 같이 맞물려 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영향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자, 김동 멘토께서는 다음 주 증시 전망과 전략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요? 네,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앞에서 이제 지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초한 부분에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자체가 이번 주 5거래일 부분에는 옵션 만기를 잘 넘어갔지만 그 월화수의 흐름을 본다라면 질질질질 흘러내렸거든요. 파생 쪽의 포지션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이렇게 자로된 듯한 매매 트레이딩을 갈 수 있는 부분에 그 트레이딩 룸이 있다라면 빨리 전화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달려가서 거기 가서 저도 배워서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그만큼 자로된 듯한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하락 부분을 가져왔고 그렇다면 이제 기술적 반등이 있어야 됩니다. 조금 실수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미 오늘 수급에서 포지션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바로 개인들이 추가적으로 추세 하방이 나올 것이다 라고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수급을 반드시 보셔야 되니까 주초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상승 부분에 따른 지수 관련된 종목군들은 현금화 전략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경제지표에서는 이제 2분기 성장률 쪽에서 가늠을 해봐야 되는데 일본을 잠깐 짧게 말씀드리면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예상치를 하회해서 나오게 되면 아베노믹스의 실효성은 꽝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현재 일본은 종목별로 대박을 내고 있는 장세가 아니라 지수 인덱스를 가지고 엔저 현상을 환율, 엔달러의 추이를 가지고만 동반해서 올라갔다 동반해서 내려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엔저 자체가 이미 기술적으로 상단이 걸려서 내려올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자체의 증시가 내려올 준비를 한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이 자금이 한국으로 무조건 들어온다라고 보기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2분기 월요일날 일본의 발표를 좀 보고 일본 증시의 영향력을 한국과 같이 보시는 것이 좋겠다. 가장 핵심이고 주초에는 현금을 좀 많이 만들자. 기술적 반등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또 우리 멘토분들께서 다음 주 우리 시장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될 업종들은 어떤 것들을 꼽고 계시는지 베스트 업종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영주 멘토님. 네. 일단 그 당장은 지금 아니라고 그래도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준비한 화면을 먼저 좀 보여주시면, 설명을 드리는데요. 2차 전지의 지금 작동 원리를 먼저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2차 전지의 지금 작동 원리는, 지금 준비된 화면이 조금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이제 크게, 크게 네 가지로 구성 물질로 봐야 됩니다. 양극물질이라는 게 있고요. 음극물질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양극물질과 음극물질을 중간에 표현해주는 분리막이 있고요. 분리막을 서로 연결해주는 전해질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흐름이 좀 나타났던 게, 이제 일진 머티리얼이 좀 강하게 움직였는데, 일진 머티리얼은 정확하게 이제 하는 일이 음극물질을 감싸는, 일렉포일을 하는 쪽이고요. 구리 관련 일렉포일을 한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해질 업질로서는 후성이라는 종목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양극물질은 양극물질 전 단계에서의 물질과 전구체라는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전체적인 구성 항목에서 그럼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2차 전지라는 종목을 대부분 볼 때는 LG화학하고 삼성전자밖에 그러니까 LG화학하고 삼성 SDI라는 종목밖에 모르시는데 사실은 그 안에 소재 산업들이 상당히 먼저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쪽에서 잘 구성이 돼야지만이 2차 전지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극물질의 핵심 종목이 뭐냐? 그리고 이제 음극물질의 핵심 종목이 뭐냐? 그리고 분리막은 SK 이노베이션이 거의 완전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건들 데가 없는 거고요. 전해질 쪽은 후성이 지금 가장 강한 쪽이라고 일단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양극물질을 둘러싸는 일렉포일은 알루미늄으로 하는 거고요. 음극물질을 둘러싸는 일렉포일은 구리로 하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그럼 각각의 경쟁력이 있는 업체들이 어느 쪽이냐를 좀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최종적으로 취합해서 결국은 이제 배터리 팩을 만들고 배터리 팩을 결국 이제 현대 모비스 같은 데서 주로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인 완성품이 만들어지는 것이 결국은 이제 삼성 SDI하고 LG 화학이고요. 이제 그것들을 갖다가 또 층으로 싸서 두껍게 만들어서 하는 것들이 이제 어떤 과정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차 전지 쪽은 어떻게 지금 확장되는 개념으로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냐면
결국 테슬라라는 자동차가 지금 2차 전지의 어떤 중요한 그 화두로 지금 떠오르고 있으면서 요번에 이제 테슬라의 그 효과 때문에 2차 전지가 이제 급격하게 이제 그 주가가 이제 한번 강하게 상승을 했었는데 며칠 전입니다. 테슬라가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결국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개화를 확실하게 알려주는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급등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은 한계가 있을 거기 때문에 거기서 좀 꺾였던 부분들, 그러면서 결국은 테슬라 이후 BMW가 i3라는 거를 내년에 우리나라에 한 4만 불 정도에서 3만 5천 불 정도로 이제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고 결국 이제 지금 이제 그 테슬라가 주당 400대에서 지금 500대로 생산 대수를 늘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 BMW i3 같은 경우는 지금 한 4만 대 정도 만들겠다, 연간. 만약에 이 정도가 된다면 아마 삼성 SDI가 매출 구조가 한 조 단위 정도가 나올 거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또 한 가지 지금 응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게 이제 ESS 쪽이죠. ESS 쪽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발전기 단계. 그래서 이제 그 전압 UPS라고 하는 발전기를 기존에는 납축 전지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리튬이온 쪽으로 지금 빠르게 교체가 돼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신재생 쪽 에너지 쪽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신재생 쪽 에너지는 뭐냐면 태양광하고 풍력 같은 경우에는 그 충전을 하게 되면 전기가 굉장히 불안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ESS에 일단 저장을 했다가 안정적인 전류 흐름을 잡아서 보내주는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ESS의 영향이 커지고 있고요. 결국 2차 전지의 규모가 커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피크 전력대, 그러니까 지금같이 그 집중적으로 그 전력을 사용하는 시간대가 아닌 여유 시간대에 그쪽으로 저장을 했다가 피크 시간대에 돌려주는 형태. 그래서 지금 2차 전지의 규모는 ESS 쪽의 성장 속도와 전기차의 성장 속도가 거의 5대5 정도의 수준까지 지금 거의 육박할 걸로 보고, 이 시장은 지금 본격적으로 개화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시장이 지금 형성되는 과정이고, 이제는 2차 전지가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하나의 산업으로 완전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기업에 대한 분석이 철저하게 되신다면은 아마 여기서 굉장한 수혜주도를 찾아내실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동훈 멘토께서는 어떤 업종을 주로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제가 보고 있는 업종은 모두가 더 알고 있으시니까 다른 업종, 한 땀 한 땀 올라갔던 업종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언제쯤은 말씀을 좀 드려야지 하고 있었던 시점인데요. 바로 건축자재 업종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자재 업종 하면은 여러분들 많이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뭘까요? 샤시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문을 열고 닫고, 요즘처럼 습할 때 좀 문을 닫아놓고 에어컨을 쓰시려면 창문을 하는 그 틀을 말할 수 있겠고요. 또는 창호지가 될 수 있겠고요. 여러분들이 거주하고 계시는 주택이라든가 아파트 부분에서 또다시 외관 쪽에 페인트 부분의 업체들을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건축 자재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생각보다 우리나라는 건설 경기의 활성화 부분에 위축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건설이 시장에 지배하고 있을 수 있는 영향력은 상당히 큽니다. 최근 현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에 따른 내수 부양 부분에 대한 정책들이 언급이 되면서 특히나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업 부분 또는 이 부분에 따른 확장세 부분에 대해서 대기 수요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집이 분당에서 이제 첫 입주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91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완공이 된 부분이니까 이제 허름한 아파트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제 실물 경기 자체가 아무리 제가 지금 현재 한 달에 벌이 자체가 상당히 큰 규모를 벌어들이고는 있지만 그 부분 대비해서 굳이 제가 그것을 다른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를 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편해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리모델링 자체로 하는 지갑을 열기밖에는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관점으로 봤을 때 현재 실물 경기가 위축돼 있고 또 많이 버는 자와 벌지 못하는 자들 모두가 다 현재 기준에서는 지갑을 좀 닫으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에 따라서 리모델링과 인테리어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이 수혜 쪽으로 가져온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종목군들 좀 다양하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말이 정말 진실인지 가짜인지 보실 수가 있겠는데 한 땀 한 땀이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시장이 망가져도 나는 간다, 내 갈 길을 간다, 말달리자를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KCC입니다. 현재 보면 4월 달에 바닥권에 다중바닥을 만들어내고 나서 우상향을 가면서 N자형 패턴 쪽으로 올라왔다 내려왔다 다시 신고가 랠리를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겠고요. 또 우리가 이 부분에서 가장
양대산막이라고 보는 LG하우시스도 보시면 바닥권에서 계속 시장이 쉬어감에도 불구하고 우상향으로 가고 있었다는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건축자 쪽을 잘 보셔야 되는 거,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거는 아무래도 시장에서 테마 형성이 된 정치 테마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조광 페인트를 좀 보겠습니다. 자, 테마가 불고 마감이 되고 나서 수명을 다한 줄 알았는데, 현재 우상향 쪽으로 이제 만들어가는 패턴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승천 방송을 통해서 많이 접하신 부분이 있죠. 바닥을 다지고 옆으로 횡보한 다음에 올라갔다. N자형으로 계단식으로 올라오는 패턴. 그래서 또 노루 페인트 역시도 같은 패턴을 지금 우상향이 열린다라는 거. 이 부분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우리가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시장에서 왜 한 땀 한 땀 도대체 KCC와 LG하우시스가 우상향을 갔는데 내 계좌에는 왜 없었을까? 왜 한 번도 듣지 못했을까라는 부분이겠죠. 실물 경기가 위축되어 있는 상태에 이사 가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역전세난이 발생이 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아파트를 사기에는 이미 우리 모두가 다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는 부분을 알고 있거든요. 지금 말고 힘들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 똑같은 10억 원의 아파트를 5억대 정도 살 수 있고 7억대 살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는 생활이 좀 불편하고 좀 편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내가 리모델링 부분으로 또는 인테리어 부분으로 좀 가져가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생각을 놓고 본다라면 앞에서 대장들이 계속 우상향을 가고 있는 부분이 조금은 이제는 좀 쉬어갈 템포들을 가지고 있지만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조광 페인트나 사마 페인트 같은 종목군들은 우상향을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기술적으로 다시 한번 KCC보단 LG하우시스가 대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패턴을 만들어야 되는지는 좀 보겠습니다. 바닥권에 대한 1차 상승 이후에 옆으로 횡보하는 과정을 갖고 2차 상승을 가지고 3차 상승을 네 번째 지지점을 가지고 다섯째 파동입니다. 뭐 엘리어트 파동으로 3파와 5파를 계산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 부분을 떠나서 시장 자체가 조금은 조정받을 수 있는 준비이기 때문에 너무 고점에 대롱대롱 매달렸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편하시는 것, 저는 이평선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요. 이평선을 갖다 가기론을 쓰긴 하지만 만약에 LG하우시스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또는 신규적으로 죄송합니다. 보유를 해서 신규적으로 잡고 싶으신 분들은 11만 9천 원 정도가 이탈 여부나 지지력이 나왔을 때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 관점이 아니라 이제 분명히 정치 테마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게 시세를 분출하고 나서 바닥에서 망가진 지가 벌써 거의 1년이 되어 갑니다. 이제 머리를 들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현재 추경 양봉에서 따라잡을 것이 아니라 눌림 대파동이 나오는 자리에서 반템포, 즉 요 자리를 지켜주는 부분 5,000원과 5,100원대를 지켜준다면 조광 페인트는 트레이딩 관점 쪽으로 잡고 보시는 것이 가장 좋겠고, 자, 이 부분이 바로 오늘의 고점에 걸려든 이유도 바로 이 부분이겠죠.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물량을 털어냈다라는 거죠. 그 물량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만큼 이 부분을 올려탔다라는 것은 기술적으로 이 페인트주들이 정치권의 색깔을 벗어나서 자체적인 건축 자재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현재 주가의 위치상으로는 페인트 중에서는 조광 페인트가 가장 대장으로 보이고요. 노루 페인트 역시도 매매 트레이딩 관점을 좀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조광보다는 조금 위험성이 덜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한 요 정도 4,700원대 부근에 붙여 잡으셔도 단기 트레이딩 관점 보시면 좀 유효하겠다라고 말씀드려 마무리 짓는데요. 하단 밴드 지지력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페인트주 잘 보시면 다음 주 휴가 시즌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계속해서 주식 비중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 봐야 될지 김영준 멘토부터 듣겠습니다. 예. 일단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좀 차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형주 같은 경우는 주식 비중을 높이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대형주 기준으로는 현금을 60% 그리고 주식을 40% 정도. 그리고 이제 그 그러니까 중소형주 기준으로 본다면 반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소형주 쪽에서는 주식을 60% 정도, 그리고 현금을 40% 정도 이렇게 가져가시는 게 좋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자 김도훈 멘토님. 네. 저는 딱 잘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포트에 지금 현금 비중이 몇 %죠? 현금 비중이 제 포트가 55%입니다. 그리고 주식 비중이 45%입니다. 제가 얘기 드렸죠. 제 포트에서 인버스가 나가는 날, 수익이 나가든 손실이 나가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 포트에서 인버스가 제외가 되는 날, 그날부터는 여러분들은 하반기 마지막 파동에 상승 랠리를 즐기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금 비중 일단 55% 유지하고요. 주식 비중 45% 강력하게 유지를 일단 주 초반에 하고 변경이 되면 주식 승천 프로그램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 멘토분께서 증시에 대한 정리와 함께 주식 투자에 대한 전략까지 짜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 수고하신 두 분은 김용준 멘토, 김도영 멘토 두 분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 밤에도 멘토분들의 무료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9시, 10시, 11시에 열리는데요. 먼저 9시에는 남은호 멘토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돌아온 8월 증시 대응 전략 공개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10시에서는 오늘 출연하신 김용준 멘토께서 주간 전략 대공개를 합니다. 자, 그리고 11시에는요. 정재훈 멘토의 무료 공개 방송 한 주의 시작, 내일장 전략 및 종목 공개를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막장 토크 내용 여기까지 모두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히 잘 주무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